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경제 공부하는 시간이죠. 자,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중에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정면 승부 경제 이슈 정승경 시간인데요. 자,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분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해 첫 정승경 시간인데요. 자, 정면 승부 해볼 이슈,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정승경 시간이니만큼 올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경제 상황 어떤 모습일까 미리 좀 짚어보고요. 네.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희망찬 전망을 전해드리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올해 경제 어렵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개인 차원에서 보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예. 뭐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2022년이 우리 계속 얘기했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에 휘둘렸던 한 해였다면 예. 2023년은 이 3고의 후폭풍인 경기 침체와 싸워야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지금 겨울이니까 혹한기 같은 시간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까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작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경제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경제 악화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네. 자,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예측한 것을 보니까 1%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잠재 성장률을 2%로 봅니다. 예, 예. 그런데 1%대 성장률이라고 한다면 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 둔하다 혹은 경기 침체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 연말에 이제 한국은행, 정부, 또 국책연구기관 KDI까지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대로 다 낮췄지 않습니까? 예.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정부 전망치가 더 눈에 띄었어요. 1.6%로 전망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역대 5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IMF나 뭐 석유 파동, 뭐 그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국가적 위기 때야 버금갈 정도로 올해 성장률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정부 전망치에는요. 어느 정도 이걸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좀 다른 기관들보다 높게 잡기 마련인데 오히려 낮게 잡았어요. 1.6%로 말이죠. 그만큼 정부도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매우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마 뭐 다행인 것은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는 건데 말이죠. 어쨌든 성장이 이렇게 1%대로 뚝 떨어지는 데는 뭐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할 때 그 원인을 짚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올해 본격화되는 셈인데 역사적으로 봐도 늘 고금리의 끝은 경기 침체를 유발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왜 문제가 되냐? 시중에 어떤 돈들을 계속해서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돈이 돌아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 이 소비, 또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순환고리가 약해지고요. 경제 활동력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작년에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각종 지표들에서도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생산 관련 지표는 산업 생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를 보면 뚜렷하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넉 달 연속 마이너스였고요. 소비 석 달째 감소세고요. 예. 작년에 이미 물가를 반영하는 실질 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도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죠. 작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였지만 비좋은 개살구였죠. 무역 적자가 60조 원이나 나버렸으니까요. 올해 수출 규모도 뒷걸음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비가 부진하니까 내수 시장 어려워지고 수출마저도 여건이 악화된다면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수출도 안 좋고 또 소비도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네.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모두 한산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물가 전망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정부 작년과 같은 네. 고물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작년처럼 아주 뭐 6%대 5%대 이렇게까지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 전망치가 3.5%, 3.6% 전망치 내놨거든요. 그나마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이 숫자에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3%대도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올해도 높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 금융위기가 수습되고 난 뒤에 한 7, 8년간 우리가 1%대 그 물가 상승률을 이어왔거든요. 아직 그때로 돌아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되겠고 걱정되는 건 연초에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네. 뭐 공공요금 이미 인상되고 있고 또 줄줄이 인상 예정인 것도 굉장히 많죠. 전기요금 9.5% 올랐죠. 40년 만에 최대폭 인상입니다. 작년에도 세 차례 동안 15% 올렸는데 네. 이미 1분기에만 2배 가까운 인상액이 지금 실현된 거고요. 네. 가스요금도 작년에 두 자릿수 올랐는데 2분기에 또 추가로 올릴 예정이죠. 택시비 이미 올랐습니다. 버스, 지하철 2분기에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상하수도 요금도 올렸고 올릴 예정인 곳도 많습니다. 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게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쓰니까 예, 이게 예. 물가에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단 말이죠. 직접 내는 요금 부담도 커지지만 간접적으로 생산 비용을 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공장, 뭐 농가, 축산농가, 겨울철 전기 많이 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내게 되는 가격에 다시 또 다 전가가 되죠. 이렇게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걱정입니다. 예. 이 참 곳곳에 지뢰가 다 숨겨져 있는데 말이죠. 자, 금리 어떨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오를 만큼 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작년처럼 가파른 인상은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하반기 정도엔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바람 섞인 전망이라고 봐야 예, 되고 예. 공통 분모를 찾자면 내년에도 인상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다만 고용, 소비, 물가 이런 실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은행도 비슷한 흐름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3.25%니까 3.5% 좀 더 네. 나간다면 3.75%까지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예. 사실 저는 올해는 이 금리의 상단 꼭지점이 어딘지를 보는 것보다도요. 이 고금리 상태가 얼마나 더 길게 유지될지 이게 더 사실 우리 실물 경제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경기에는 분명히 악재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버텨낼지가 중요한데 물가, 가계부채,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아마도 한국은행은 고려하게 되겠죠. 근데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이달에 당장 첫 금통이 여는데 아마 올해 내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말이죠. 이런 네.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금리가 3.25%라고 네. 하면은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금리 인상의 폭 어느 정도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두 차례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올해는 빅스텝 0.5% 한꺼번에 올리는 거 힘들 것 같고요. 예. 0.25%포인트씩 나눠서 올린다고 하면 한 차례 정도. 물가 자극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면 최대 두 차례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입니다. 최대 두 번 네. 0.25%포인트씩 네. 두 번 그 이상은 잘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이창용 총재나 기자회견 한국은행이 확담된 전망을 늘 내놓지는 않죠. 시장은 늘 변동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컨센서스 이창용 총재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 한두 차례 인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어쨌든 뭐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지금 경제에 대한 전망은 지금 새해 첫날인 뭐 사실상 뭐 이제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울합니다. 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개인 차원에서는요, 버틸 체력을 잘 비축해 놔야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 자산도 많이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물가가 여전히 높고 체감 물가 더 강하니까요. 지출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금리 시대 때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유행처럼 번졌던 영끌, 비투 네. 이런 단어들은 아예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뭐 지금 할 수도 없지만요. 네. 근데 해서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응이 저는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 부작용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는 2중고, 3중고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부도 네, 충분히 지금 위기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638조인데 이 중에서 상반기에만 65%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계획 내놨죠. 정책의 효과라는 게 역시 타이밍 또 실효성 있는 집행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의 선제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안목에서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아마도 당장의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단기 처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신용자, 저소득층, 뭐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실효성 있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예, 예.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정부 차원에서 재정 금융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이제 정부에서 알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 차원에서 준비할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금 자산을 확보하라. 근데 확보할 현금 자산 어디서 확보를 하냐 이거죠. 이게 지금 네. 예금 말고 무슨 갖고 있는 주식 뭐 부동산 뭐 그걸 처분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사는 타이밍보다 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과감하게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자산들은 과감하게 현금 확보를 해라. 현금 자산 확보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지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라? 네,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도 지금 같은 시기는 포트폴리오 분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장기 금리가 지금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예. 3년 이상 뭐 예를 들어서. 근데 1년짜리도 있고 수시 입출 금식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을 금리 다 높은데 3년분에 묶어놔 버리면 먼 금리 장기 금리는 높을 수 있겠지만 당장 필요하게 된 돈 이런 자금 유용들은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4대 3대 3이라든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그런 식으로도 분배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산을 뭐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현금을 다양하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한다 하는 것은 글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는 이제 공감을 얻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가장 뭐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소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출 줄이는 거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안타깝지만 예. 네. 불필요한 지출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는 것. 뭐 우리가 전에 100만 원 가지고 10개 살 수 있다면 이제는 7, 8개밖에 못 사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두세 개 불필요한 지출 리스트를 짜서 뭐 그런 것들부터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예.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 뭐 2023년 첫 주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힘 좋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네. 하지만은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곧바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자, 올해 주식시장 어떻게 예상해야 됩니까? 네. 뭐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는 했는데 네. 증권사 리포트 좀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작년 초에 이뤘던 전망들이 다 무참히 깨져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올해는 조금 보수적이에요. 상저하고를 예상하지 네, 않나요? 흐름상으로는 상저하고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주식 지수도 쫓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역시 상저하고다. 그래서 상단을 지금 증권사들이 2,700포인트 정도를 최상단으로 놓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300포인트니까 네. 400포인트 정도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것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게 합리적인 전망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흐름에 맞춰서 역시 투자 포트폴리오도 짜셔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손 교수님은 뭐 주시장,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나요?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일부는 하고 있다. 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식 투자의 지표 뭐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이자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 같은 경우. 네. 이 기준금리의 움직임 가지고 주시장을 판단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다 저금리 그 시대 때 만들어졌던 풍토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이 워낙 좋고 돈 구하기도 쉬울 때는 사실 돈이 돈을 낳는 상황이었거든요. 2020년,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잠깐 끝나니까 주식이 확 지수가 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유동성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넣으면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말씀하셨는데 이자율 갖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가장 아주 기본적인 판단은 상장사 기업의 이익치에 결국에는 지수는 준용해서 쫓아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업종별 구분해서 보시죠. 업종별 구분해서 어떤 업종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평타 이상의 이익을 남기냐라고 봤었을 때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업종이 상당히 좋았어요. 다른 업종들은 다 마이너스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 기업 분석을 잘해야 되겠네요. 네, 중장기적으로 네, 타당한 이익치, 이익 전망이 어디가 다 유효하냐 이 부분을 관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주식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새해 첫날이고 하니까 네. 일간지마다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언제 투자하는 게 좋겠느냐 뭐 하는 뭐 설문을 그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한테 돌렸는데 보니까 1분기에 투자하라라는 전문가들이 있고 3분기에 투자하라라는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우리 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주식시장의 속담이 있잖아요. 아마도 1분기에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은 무릎에 사는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고요. 3분기 상저하고라고 본다면 네. 3분기에 이제 매수를 권하는 의견들은 조금 더 안정 위주로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저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일 때 네. 사는 게 이제 3분기에 산다는 거죠. 네, 경기 흐름에 준해서 본다면 상저하고라고 본다면 하반기에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개선될 거라고 본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는 하반기에 들어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도 나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네, 무릎에 들어가고 싶다, 발목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본다면 아예 밑바닥에서 사고 싶은데요. 뭐 누구나 마음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 예측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는 이게 바닥이라고 판단한다면 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1분기에 들어가 보는 것도 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1분기에 기업 분석을 잘해서 올해 시장 상황을 예측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는 참 올해는 보수적으로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이 3대 경제 축들이 올해 경기 침체거든요. 네, 우리는 네. 상장사들 중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상장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세 개 경제 축에서 수출이 1년 수출의 절반 정도가 이 세 개 축에서 나옵니다. 그 나라가 경기 침체로 올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는 우리 수출 기업들도 거기에 준해서 수출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럼 상장사 이익실은 점점 떨어진다. 채산성도 떨어지고 전체 수출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역시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변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 코로나. 코로나.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지금 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다렸다는데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숨겨 있던 게 폭증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풀어서 폭증한 건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 입국자들, 중국으로 출국하시는 분들 왕래가 더 잦아질 텐데 예상하기 싫지만 상상하기 싫지만 제2의 또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중국발로 또 오게 된다면 증시는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들이 여전히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직접 투자를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네, 투자를 굳이 하시겠다면 네, 간접 투자. 간접 투자가 어떤 게 있죠? 펀드나 채권이 되겠죠. 펀드나 채권. 네. 펀드나 채권은 채권도 올해... 채권 펀드 뭐 이런 어느 정도 해지가 되는 펀드들을 골라서 네,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접
자신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힘을 빌려라. 네, 물론 직접 자신 있으시면 예.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변수가 많다라는 거. 뭐 전문가도 지금 뭐 투자 수익을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펀드 투자, 채권 투자 뭐 이런 거 뭐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자, 오늘 새해 경제 이슈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가 오늘 좀 많았습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